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복주용 후 7번 기관은 제품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표시를 조금 하면서 가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화면이 흔들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품 분리 보관한다는 게 여기 보시면은 그 공급업체, 소독업체에서 회수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함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신규로 그 복주용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 소독업체에서 대부분 이 배송 대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수가 나옵니다. 그쪽하고 이제 그 위탁 계약이 있다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 복주용구를 영위하셨던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지만 그 부분을 확인하고서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밀폐된 공간을 얘기합니다. 밀폐된 공간. 밀폐된 공간이 뭐 있죠? 이 밀폐된 공간. 이 밀폐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벽이 쳐져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분리가 돼서 소독 전, 그러니까 이제 대여를 마치고 나서 돌아온 소독 전 제품하고 그 다음에 소독 이후에 다시 대여를 나가야 되는 그 제품하고 밀폐된 공간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 점수가 몇 점이냐? 4점입니다. 현장 평가하고 점수 4점이기 때문에 처음 오픈하실 때부터 이 부분은 분리해서 만약에 창고라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분리해 가지고 소독 전 공간, 소독 후 공간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별도의 공간을 만드셔서 점수를 맞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함부로 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비용을 들여서 뭐 밀폐 공간을 만들어라 안 만들어라 얘기는 못 하겠지만요. 점수가 워낙 높아요. 4점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왕이면 밀폐된 공간을 만드셔서 점수를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읽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뒤에 이제 보건복지 사업 안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대여품 회수 보관 등을 위해서 대여품을 쌓아놨다가 거기서 소독 전 제품이겠죠. 소독 전에 이제 쌓아놓는 공간이 또 필요한 거고, 그러고 나서 소독을 한 이후에 다시 이제 재배치를 하고 다시 이제 보관하는 공간이 또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세정 소독 소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밀폐된 공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소독 가능한 공간이어야 되고, 배회 감지기 같은 경우에 소독으로 인정한다. 알코올 소독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밑에서 또 다음 지표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점수를 또 받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염 관리를 위해서 제품 소독을 실시합니다. 대여 제품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대여를 다 하고 나서 소독을 하는지를 이제 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소독 같은 경우에는 위탁으로 대부분 맡기시는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있는 분들은 이제 소독을 하시겠죠. 그래서 분사 소독이라든지 기본적인 소독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평가를 하고요. 이 부분은 기록으로, 전산 기록이라는 게 전산은 어떤 계약 종류가 몇 건인지가 다 잠손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서 얼마나 실시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전체 실시율이 100% 있을 때 점수가 4점, 90% 이상일 때 3점, 80% 이상일 때 2점인 거고요. 2018년도부터 지표 기간이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3년 동안 총 그 대여가 끝난 건에 대해서 다 소독이 실시가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적인 일지라든지 필증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다 나와 있는데요. 자체 소독을 하시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과 그 다음에 별지 3호 서식, 그 다음에 차량에도 또 소독을 해야 되니까 차량 소독 일지 4호 서식까지 확인하고요. 전문 소독업체, 대행업체 하는 경우에는 3호 서식, 4호 서식만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소독 실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1호 서식이 만들어져 있는 소독 일지를 작성을 하시는 건데, 이걸 일일이 쓰실 때 보시면 직접 자체 소독을 하실 때는 소독 작업원 명하고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소독을 사용했는지, 뭐 분사를 했는지, 분사기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침전으로 소독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적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소독업체 명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소독 필증, 교부번호만 이 세 가지만 적혀 있으면 인정합니다. 이게 대여가 끝난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든 소독이 다 되어야지 인정이 되고요. 지표 기간이 18년도부터 해가지고 20년도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다 되어야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여기 소독 일자는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소독을 다 하실 건데, 이 제품 명하고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모두 똑같아요. 이게 이제 위탁 소독이든 아니면 자체 소독이든 상관없이 다 똑같은데, 자체 소독인 경우에는 이 소독 내용 자체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자체 소독을 하시면 뭔가 굉장히 불편해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소독을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적혀 있는 내용들도 적어주시고, 위탁 소독하는 경우에는 이쪽에다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지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작업을 언제 했는지, 작업 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신경 써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수탁복지용구 소독 실시 대장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그 실제 어떻게 했는지 세부 사항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언제 어떤 것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소독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고요. 차량 소독 같은 경우에도 그 동일한 그 상태로 어떻게 소독했는지 일지를 예시로 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평가 점수를 보시면 점수가 4점이에요. 복지연구 특징이 이게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일일이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모든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적는 것에 대한 지표는 맨 마지막에 하셔라. 그러니까 다른 점수를 다 받고 나서 뭐 이것저것 아까 뭐 벽면을 밀폐한다든지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쓰는 부분도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지금 예전 거 18년도 19년도 거를 다시 만드신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 소독 실시율을 확인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복지용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은 전문 소독을 실시합니다. 이게 소독 전문 업체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또 점수가 4점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전문 소독 업체를 최대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전문 소독을 맡기시게 되면 나도 내 몸도 편하고, 보시면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내가 다시 그 서류를 다시 만들 필요도 없고 필증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문 소독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점수도 4점이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자체 소독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3점, 자체 소독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2점이 깎여버립니다. 다 적어도요. 자체 소독 일지를 다 적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4점 맞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독을 한다는 그런 기점에서 이 점수 4점을 맞으려면 전문 업체에다 맡겨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요. 근데 이제 대여 제품을 안 하시는 분들 있죠. 대여 제품을 안 하시는, 그냥 판매용구만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미흡입니다. 그래서 대여 용구를 취급을 한 가지라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점수가 4점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소독 필증, 위에서 보셨던 소독 필증, 그 다음에 위탁 계약서는 그쪽에서 주겠죠. 네, 그리고 입금 내역들, 우리가 돈을 주고서 소독을 하니까 입금 내역들이 다 붙어 있겠죠. 그래서 파일에다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기록으로 확인한다. 점수는 4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미 우리가 보건복지 사업 안내, 복지용구 소독 조침은 다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서 보고 왔어요. 기관은 시설 기준을 준수합니다. 사실 시설 기준이 준수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오픈을 못 하셨겠죠? 네, 못 하셨을 거고요. 사이사이에 이제 시설 기준을 준수하라는 건 처음에 우리가 도면에 그 진열 제품이라고 한 공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세정 수리 등 따로 비품 보관 공간이 따로 있는데 그 공간을 따로 이 도면상에 그려가지고 제출을 해서 우리가 승인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승인난 그대로 사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좁다고 해가지고 진열 공간에다가 사무실처럼 꾸며놓고 쓰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만약에 반대로 진열 및 채용 공간처럼 사무실을 아예 다 써버린다고 하고 계시더라도 평가 때만큼은 이 분리를 해주세요. 정확하게 분리를 하셔가지고 그 공간의 내용에 맞게끔, 그 공간의 구성에 맞게끔 사용을 하셔야지만 점수를 4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정리만 잘 하시고 그때그때 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부터 이제 위에부터 지금 세 번째 지표인데요. 벌써 12점이에요. 4점씩 3번이면. 지금 보시면 위탁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세정 수리 및 설비 비품 공간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소독을 안 하니까, 우리가 직접 소독을 안 하고 다 위탁을 해버리시는 경우에는 그때는 저 별도의 공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오픈하시는 공간 같은 경우는 다 그냥 위탁해서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소독을 직접 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이런 내용들이 독소 조항들이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특이한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방문요양 같이 다른 제가랑 같이 하시는 경우에는 사무실을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을. 근데 보시면 그 사무실 내부 공간을 별도로 분리해서 사무실을 확보한 경우는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똑같은 방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바닥으로부터 150cm 이상 파티션 벽면으로 분리되어야 되고, 커튼 홀딩 도어, 자바라, 이동식, 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인정하고, 이게 150cm 이상의 파티션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파티션을 쳐놓고 이쪽은 복주용구, 이쪽은 방문요양 이렇게 이제 나눠주시면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150cm 이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뭐예요, 여러분? 임대료에 대한 부분,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에어컨이라든지 전기세 이런 부분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내용을 방문요양센터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셔서 처음부터 굳이 뭐 분할되어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분할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소독 공간만 분할되어 있으면 된다. 소독 전후 공간 분할되어 있으면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설치 신고 필증에 설치 신고했던 그 도면 그대로 사무실 그대로 쓰고 진열 공간, 체험 공간 그대로 쓰시면 점수는 4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정돈만 잘하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현장 평가입니다. 예, 보시면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미 오픈하실 때 다 맞춰서 내신 거예요. 예, 제곱미터 보이시죠? 네. 자,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수급자 권리 보장과 기간제한 상담이 점수 2점짜리네요. 보시면 대여하는 수급자에게 상담을 실시를 하는데 이게 유선으로 상담할 수도 있고 방문해서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밑에 나와 있나요? 예, 여기 있네요. 매월 상담한다고 하는데요. 매월 상담을 하는데 유선 상담으로 대부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분기별 1회 이상은 방문 상담하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매월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 상담 가능한데 유선 상담을 매달 하더라도 분기별 1회씩은 방문해서 어떤 그 불편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보셔라. 대신에 하필이면 방문 상담 약속을 잡았는데 천재지변, 도서, 벽지, 거주 등으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병원을 방문했다가 하면 병원에 뭐 입원했다가 하면 입원 그 내역서 있잖아요. 그 내역을 복사해서 받아 놓으시란 얘기입니다. 예, 보이시죠? 그리고 이 평가고진 2 보세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을 상담 결과를 반영해서 급여를 제공해라 라고 되어 있죠. 연 1회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해서 급여를 제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여를 할 때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떤 게 불편하다고 하면 그 불편한 거에 대한 해결이잖아요. 근데 그 해결을 어디다 적으래요? 보시면 해결을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다가 충실하게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점수가 2점짜리지만 위에 있는 4점짜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점수 받기가. 그러니까 앞에서 4점짜리를 놓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점수를 맞아주셔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필수사항이 맞아야 되겠죠. 상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서식을 한번 볼까요? 서식을 13번 상담 기록지 여기 보실까요? 이게 이제 항상 평가를 할 때 필수사항을 저기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뉴얼의 필수사항 수급자 명부터 상담 대상자가 누군지, 관계는 뭔지, 그 다음에 언제 이 상담을 했는지, 확인을 했는지, 그 다음에 상담 시간, 이 확인이라는 거 우리 대여연구 확인이죠. 그리고 어떤 담당자가 이 상담을 했는지,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뭐가 됐는지, 그 다음에 유선으로 했는지 무선으로 했는지, 수급자 서명 반영을 이렇게 한 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볼게요. 필수사항에 상담 종류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이 부분은 원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없는데 왜 이렇게 집어넣냐면요. 유선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뭘 확인하지 않는다고 그랬냐면 이 수급자 서명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수급자 서명. 그래서 수급자 서명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유선인지 무선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일하기가 수월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필수사항 다른 거에다 플러스 상담 종류를 집어넣어 놓고요. 유선으로 매달 상담한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무선, 직접 이제 방문이죠. 무선이라고 하는 방문이에요. 저건 방문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방문해서 상담을 한 다음에 상담을 해봤더니 아우 휠체어가 이게 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AS가 필요해요. 라고 특이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조치사항은 AS가 필요하다. 그래서 언제까지 AS에서 보내드렸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적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다만 적지 말고 뭐까지 적으라는 거예요. 이따 매뉴얼 보실 텐데 제공기록지에도 이 내용을 같이 적어 주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점수를 잘 맞으시려면 보세요. 상담 기록지에 지금 이 내용이 특이사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다 보면 대연구에 대해서. 근데 휠체어가 휘어져서 AS가 필요해요. 1년에 한 번씩 반영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반영이라고 하는 내용에다 반영을 써주실 거 말이죠. 만약에 1월 2일날 19년도 1월 2일날 AS가 필요하다. 그래서 1월 14일날까지 반영해주겠다. AS 해주겠다. 라고 해서 14일까지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만 적지 마시고 매뉴얼상에 보시면은 이따가 제공기록지 보여드릴 거예요. 급여 제공기록지 쓰시는 데에다가 거기다가 작성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 그 날짜에다가. 아시겠죠? 1월 처음에 상담을 했던 1월 2일날 상담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 1월 12일날 AS를 해줬어요. 그때 제공기록지에도 1월 12일날 AS를 해드렸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게 1년에 한 번 반영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매뉴얼상에 장기요한 급여 제공 기록지를 월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함. 구입 제품은 제공할 때, 처음에 구입할 때, 그 다음에 대여 제품은 최초 제공할 때하고 회수할 때 대여 기간 중에 매월 제공 여부 확인함. 매월 제공 여부 확인하죠. 제공 여부는 제공대장, 일자, 방법, 수령자, 수취인 등으로 확인함. 이 제공대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일단 그 전에 제공기록지를 보시면 제공기록지에 보시면 품목, 제품명, 어떤 부분들을 대여했는지, 어떤 부분을 판매했는지 나오고 특이사항이 나오죠. 여기 특이사항에다가 아까 상담 내용에 나오는 그 특이사항을 같이 적어주셔야지만 반영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볼게요. 제공대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급여 제공기록지 발부대장이 필요한데 이거는 월별로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보시면 필수사항이 중요하잖아요. 언제 제공을 했고, 제공 방법, 그 다음에 수령자, 언제 누가 수령했는지, 그리고 수령자 관계는 누구고 서명했는지. 근데 이걸 우편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 서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으로 했다 그러면 서명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신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판매를 할 때, 대여를 해줄 때, 회수할 때, 그 다음에 제공기록지 실제로 매월 발부를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점수 2점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점짜리잖아요. 2점에 비해서 굉장히 이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4점짜리 점수를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 상담을 실시를 하는데 매월 상담을 해야 되고요. 매월 상담은 전화로 상담을 하셔도 되지만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분기별 한 번씩은 방문해서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고, 상담을 했는데 특이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특이사항을 어디다 적어요? 제공기록지에도 적고 상담기록지도 적고. 특이사항을 해결해 줬어요. 이걸 반영이라고 해요. 연 1회 반영이 있을 건데요. 반영을 하는 부분을 상담기록지에 반영해도 적고, 그 다음에 제공기록지에도 반영해도, 특이사항에도 적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헷갈리니까 만약에 휠체어 AS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휠체어 AS 해달라고 요청한 날짜에 제공기록지에는 특이사항을 적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AS를 처리를 해줬어요. 그 반영한 내용도 제공기록지에 적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위에 있는 1번, 2번은 점수를 맞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장기형 제공기록지를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 이거를 월 1회 이상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편으로 할지 아니면 방문해가지고 사인을 받을지는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제공대장이라고 하는 거를 받는다. 그래서 서명부까지 해서 제공대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까지 작성을 하셔야지만 점수가 2점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점수가 2점이에요. 짜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맞춰주셔야지 A로 갈 수가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다른 점수 다 맞춰놓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죠. 중간중간에 모르시겠으면 질문하세요. 네, 이따 질문하셔도 되고. 그리고 14번입니다. 네, 기관은 내구 연한이 종료된 제품의 연장 대회에 대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점수 1점짜리예요. 점수 1점짜리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온 거냐면 신설됐죠. 신설된 내용인데요. 이 내구 연한이요. 내구 연한이 논란이 엄청나게 됐었어요. 아시죠? 복지연구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내구 연한이 굉장히 줄어들고 축소되면서 진짜 멀쩡한 제품인데, 멀쩡한 휠체어인데, 멀쩡한 침대인데, 아니 대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예, 뭐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그래서 막 저기 데모도 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나온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보시면 어쨌든 간에 대여가 그 내구 연한이 끝났는데도 연장 대여를 하겠다라고 하면 동의를 받고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의서는 뒤에 이제 그 기준 서식이 있고요. 공단에 준 서식이 거기에 필수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품명, 제품 코드, 대여 기간, 확인 내용, 체크 여부, 작성 일자, 동의자 서명, 점검표 작성 여부. 이게 지금 필수사항인데요. 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거 말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보시면 예, 보이시죠? 공단 전산에 어떤 대여 물품이 연한이 끝났는지가 다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알고 와요. 다 알고 와. 그 중에서 내가 100%다 이 동의서를 받으면 점수가 1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다른 거보다 2019년 2월부터 20년도까지 연한이 끝난 그 동의서를 받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쓸 내용들이 이렇게 많아요. 보이시죠? 사업 소명, 기관 기호, 주소, 전화번호, 뭐 수급자, 동의자 보시죠? 근데 여기를 빡빡하게 채워서 쓰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빡빡하게 써서 다 채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뭐까지? 품목 작동 상태 점검표까지. 아시겠죠? 연한 끝난 거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고 점검표까지 다 적어서 보관한다. 아시겠죠?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사실 점수가 나옵니다. 이게 어려울 게 없어요. 대신에 이 평가에 익숙하지 않으신 대표님들께서는 이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됨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세요. 저게 다 적혀 있어야지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지표기간은 이게 신설된 거기 때문에 19년도 2월부터입니다. 18년도가 아니라. 그래서 생각보다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찾아서 있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연장대연 제품이 없으면 점수가 만점입니다. 연한이 끝나서 그냥 끝내버리면 점수가 만점이니까요. 그런 분들은 따로 작성할 게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알 권리네요. 그죠? 점수가 3점이에요. 얘도 적지 않은 점수입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맞기가 쉬운 점수라서 꼭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급여 이용에 필요한 세 가지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제가 이거 1번, 2번, 3번을 하나씩 할게요. 그냥 보시면 최종 장기유한 기간 평가 결과, 이거는 이미 평가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나오는데요. 이걸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단 사이트에서 노인장기유한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여기 이쪽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장기유한 기간 찾기가 있어요. 장기유한 기간 찾기. 장기유한 기간 찾기를 여기 누르시면, 네네, 보험 프로그램, 예, 그리고 지역을 뭐 전 대전이니까 대전으로 해서 뭐 전체 하고 복지용구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용구 이름이 국회의원면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평가 점수가 나와요. 평가 점수 보이시죠? 상세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 나오죠. 어떤 사업소의 평가 등급은 A입니다. A 맞은 데가 이렇게 맨 위로 올라와요. 우리 평가 보이시죠? 가족사랑 복지연구 사업소의 사장님 죄송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이제 그 프린트를 내주시면 여기에 우리 기관이 몇 점이 나왔는지가 다 나오죠.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매뉴얼상에 우리가 최종 장기유한 평가 결과를 프린트 해놓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단 사이트에 장기유한 기간 찾기, 거기서 우리 기간을 찾아서 프린트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노인학대 신고기간, 이거는 이제 게시가 돼 있어요. 노인학대 그 네이버에 치시면 다 나오는데요.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15번이죠. 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노인학대 신고기간. 네, 어려울 거 없어요. 밑에 있는 전문기관 안내 이런 거는
그 노인학대 전문기관 네이버에 치시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를 게시판에 게시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상연락체계. 비상연락체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표님이 계시고 관리 책임자 계시고 담당 직원 몇 명 있으면 몇 분 계시고 관리 책임 담당 직원이 없으면 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할 때 내 대여 연구에 대해서 뭔가 상담이 필요할 때 그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다가 이것저것 뭐 재난 뭐 도움이 되는 집에서 있다가 문제 됐을 때 도움이 되는 전화번호 같이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사실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 3점인데 하기 쉬운 거예요. 이거는 놓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먼저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번 볼게요. 노인장기보험 홈페이지에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게시함. 시공구 게시 항목 같은 경우 주소, 전화번호, 인력 현황, 시설 구분, 급여 구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죠. 복잡할 게 없어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2번이 이 전산 가지고 확인하잖아요. 공단 사이트를 우리가 들어갔었어요. 아까 공단 사이트 들어왔었죠. 공단 사이트 들어오면 상세 보기가 있어요. 상세 보기를 누르면 우리 기관이 어떻게 교통포현이 나와 있는지 이제 제가 되게 작게 보이죠? 보이시나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 이 정도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소가 어떻게 되는 전화번호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가끔 전화번호가 바뀐다든지 주소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변경 신고를 다 하실 거예요. 그쵸? 변경 신고를 다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만 그때그때 변경 신고를 시청에다 해주시고 구청에다 해주시면 점수가 나오는 항목이세요. 이해되시죠? 예, 이거는 여기에 표시되는 내용이고 검색을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기관 블로그를 보면 여기 공지사항 이렇게 떠있죠. 보이시죠? 공지사항. 이 공지사항을 그때그때 관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 잘 올려주셨네요. 점수가 지금 잘 나온 이유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첨부 파일을 올려주시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로그인 하셔가지고 공단 사이트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공지사항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비상연락체계 중에서 대표님 혼자 일하실 경우에는 대표님만 적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비상연락체계 보시면 대표님만 계실 경우에 예, 이렇게 밑에 거 잘라버리고요. 밑에 있는 내용을 잘라버리고 대표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기간에 맞게끔 만드세요. 이거는 담당 직원이 많은 데예요. 예, 그렇지 않은 데들은 뭐 관리 책임 따로 없는 데들은 그냥 지우고요. 대표님만 계시면 대표님만 넣으세요. 예, 그러면 점수 나오고요. 밑에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에 주요기관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응급실을 우리 그 기관에서 가까운 아니면 뭐 여러 군데를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수급자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이 비상연락 체계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 복지연구센터의 직원들인 거예요. 대표님 한 분만 적어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설치 신고 필증을 냈던 시청, 구청에다가 변경 신고만 계속 해주시면 점수가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3번도 아까 제가 설명 같이 드렸는데요. 기간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한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실제 이제 시공고 보고하는 거 외에도 공단 사이트에다가 그 공지사항을 계속 올려주시면 우리 블로그, 우리 홈페이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신다면 점수가 다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수를 3점을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부분은 빨리,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서류를 만드는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점수 3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렵지 않은 내용이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욕구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욕구 평가를 실시합니다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욕구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구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필수사항이 밑에 또 있어요. 밑에 보시면 필수사항 중에 욕구사정에는 신체상태, 인지상태, 가곡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를 이거 필수사항으로 보고 있죠. 보이시죠? 자, 필수사항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평가를 할 때는 욕구 평가 기록지, 욕구 사정 기록지를 작성을 연 1회 이상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총평을 작성할 때는 신체상태, 인지상태, 가족상태, 환경상태가 들어가 있는 욕구 사정 기록지를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표본 평가를 해요.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보통 4분 정도 보죠. 그래서 평가를 했을 때 점수가 다 모든 분들이 다 했을 경우에는 4점이 나오고요. 이게 18년도 1월부터 20년도 평가일이기 때문에 3년치를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밑에 내용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서류를 보여드릴게요. 대여 제품에 한해서 요구 평가 실시하면 되고요. 판매용품은 필요 없습니다.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에, 신규 수급자 같은 경우 급여 개시 전에 욕구 먼저 파악하고 어떤 물품인지 필요해서, 어떤 물품이 이분 신체가 어떻고 이분 인지가 어때서 어떤 물품이 필요해서 제공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에 실시하는지 확인하고요. 욕구 평가를 해당 급여 직원이 실시하는지 확인함.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OT 때 다 아셨을 거예요. 이거 안 들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강의 듣고 오세요. 이 해당 급여 직원이라는 건 뭡니까? 해당 급여 직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복지연구 사업소만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해당 급여 직원이라는 건 내가 복지연구도 하고 방문요양도 해. 내가 복지연구도 하고 뭐 주간보호도 해.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급여 직원은 전체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지연구에만 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해당 급여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분들만 인정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술형으로 작성하래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글짓기. 글짓기를 하랍니다. 글짓기를. 그죠? 이렇게 해야지 점수가 나온답니다. 예, 그쵸? 그리고 욕구평가 3개 항목이 모두 확인된다. 그래서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판단 근거를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처음 받으신다면 작성하기 가장 어려우신 부분이지 않을까. 근데도 이제 버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점수가 몇 점? 4점이에요. 얘를 못 받으면 A 못 받죠? 못 받죠. 네, 그렇죠? 점수가 4점짜리예요. 이거 어떻게 버립니까? 이 어려운 걸. 근데 어차피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자료의 양이 많진 않아요. 근데 방법을 알아야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스트리밍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오픈을 하고요. 피디님 아시죠? 아시겠죠? 예, 예. 우리 피디님이 이 편집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 못 보세요. 실시간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예, 그러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드립니다. 네. 자, 볼게요. 지금 보시면 욕구사전 기록지에 필수사항을 저희가 넣은 서류예요. 근데 이건 예시 서류일 뿐이니까 뭐 다른 서류를 더 만드셔도 되지만 제가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욕구사전 기록지에 신체 상태, 인지 상태, 그 다음에 가족 및 환경 상태가 확인되어야 되고 단순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단순 체크리스트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단순 체크리스트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된다. 판단 근거. 이해되시죠? 이게 있어야지만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대여 전에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대여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매년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다른 방문 요양이나 주간보호랑 다른 평가 지침 매뉴얼에 다른 점이 있어요. 아마 이거 평가 고수님들 지금 제 강의를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실 건데요. 여기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복주형과 다른 점. 유해해요. 점수가. 뭘까요? 아시는 분? 예. 빨리 안 올라오니까. 근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최대한 끝내려고 온 거니까요. 지금 보시면 1년에 한 번 실시한다. 연 1회 실시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연 1회 실시한다. 이게 장교양 쪽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만약에 내가 2018년 1월 2일 날 욕구평가를 처음 실시했어요. 그러면 2018년 1월 2일에 한 달 뒤, 그러니까 2월 말까지만 작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복지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 1회이기 때문에 18년도에 한 번, 그러니까 최초 제공하기 전에 한 번, 18년도에 한 번, 19년도에 한 번, 20년도에 한 번. 아시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2018년도 1월 12일 날 작성했다 하더라도 2019년도 6월 달에 작성하면 점수가 안 나오냐? 점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아직 안 바뀌었어요. 복지연구 편한 거예요, 이게. 네, 곰곰이 다시 들어보시면서
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요코사전 기록지에 작성 일자, 작성자명 이렇게 이제 작성할 수 있게끔 필수사항 간단하게 했고요. 뭐 다른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적는 걸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신체 상태를 체크합니다. 신체 상태를 보통 우리가 복지 쪽에서는 이렇게 완전 도움, 부분 도움, 완전 자립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아마 이 체크리스트는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어르신이 옷 벗고 있기가 자기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인 거고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가 없고 실제로 도와드려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줘야 된다. 세수하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수하기를 예를 들어 실제 어르신들을 물을 떠다 주든 아니면 수건을 적셔주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와줘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세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 상태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가 않아요. 어르신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어르신 어떤 거 기억하세요? 몇 년도에 뭐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어르신들 여기 한번 보세요. 다 확인해서 이 부분이 인지 기능 저하가 없는지를 체크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 체크는 어렵지 않아요. 체크 먼저 설명드릴게요. 가족 및 환경 상태 뭐예요?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보호자한테 물어보든 그분 어르신한테 물어보든 인지랑 같이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단순 체크리스트는 여러분들 작성하는데 어려운 게 없으실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총평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총평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는지, 총평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는지, 이런 무슨 복주용 하나, 예, 죄송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점수를 준답니다. 네. 그래서 이 판단 근거가 어려운데요. 이 총평을 잘 작성을 하시려면 판단 근거를 잘 적으셔야 돼요. 판단 근거. 이 판단 근거를 잘 적으셔야 총평을 잘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해요. 보세요. 일단 1번을 적습니다. 신체 상태 판단 근거는 그 어르신의 질병에 근거해서 작성하면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 옷 벗고 있기, 화장실 사용 시,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수행 시 균형이 흐트러지고 약간 비틀거리고 물체를 잡고 수행했는데 목욕 시 혼자서 가능하게 확인하고 완전히 깨끗이 씻지는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으시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질병이 적혀 있죠. 질병 그죠? 질병이 적혀 있어서 화장실 가져가신다. 이렇게 이제 질병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신체 상태는 끝납니다. 인지 상태도 질병, 여기 보시면 치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네, 질병에 한해서 같이 집어넣어서 이것저것 여기 있는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단 근거를. 그리고 세 번째, 가족 환경 같은 경우에는 슬하에 몇 년 몇 년,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서술형을 만들어낼 때는 이야기 형식으로 쓰시는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슬하에 몇 남 몇 년을 주셨으며, 그리고 경제 상태는 어떻고, 동거인은 누구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만점 나오세요. 근데 어떻게 총평을 작성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3번부터 3, 1, 2 3번부터 3, 2, 1의 판단 근거를 갖다 붙입니다. 총평에다가. 어떻게? 3번 이거잖아요. 슬하에. 수급자는 슬하에 일남 이녀를 두었고 주수발자는 배우자고 좋아서 돈이 많고 연금이 생활하고 경제상태 양호하다. 그리고 누가 돌보고 있는데 관심도는 어떻다. 인지기능은 일부 저하되었다. 그리고 신체 상태는 이렇고 저렇고 그렇다. 라고 작성해주면 총평이 서술형으로 이야기처럼 보기 쉽게 작성이 되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체크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기 어렵지 않다. 근데 판단 근거가 어려울 것이다. 판단 근거를 작성하실 때는 여기 있는 내용들, 위에서 체크리스트 작성하신 내용들을 나열하고 마지막에 질병 내용들을 넣어서 작성을 하신다. 근데 판단 근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작성을 하냐? 판단 근거를 잘 작성을 한 걸 가족 및 환경 상태부터 3번, 2번, 1번, 3번, 1번, 2번 순서로 판단 근거를 갖다 붙이면 총평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점수가 어떻게 된다? 만점이 나온다. 왜?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아시겠죠? 만점 몇 점? 4점.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4점. 이거 놓치실 거예요? 놓치시기 아깝죠. 네. 그래서 다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지런히 하셔야 될 거예요. 저렇게 쓴다 하더라도 수급자 한 명 한 명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으시니까 다 일일이 파악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7번 제품 전시. 어렵지 않아요. 이거 4점짜리예요. 이거 그냥 받으시면 되죠.
복지용구를 전시하고 있으며 4점짜리인데 복지용구를 전시를 하는데 뭘 전시하래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1번부터 11번부터 14번까지의 용품을 전시하고 있고 안내 책자를 비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만 읽으면 돼요. 여기만 이렇게 가로 세로로 해서 읽고 전시하고 있고 안내 책자 비치하면 점수가 4점. 4점짜리 먹는 점수예요. 이게 없으시면 빌려서라도 전시를 하세요. 아시겠죠? 전시를 하십시오. 전시를 할 수 있는 걸 전시를 하셔서 점수를 맞으세요. 평가 언제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나오잖아요. 언제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전시만 하시면 되는 거죠. 안내책자 비치하시고. 점수 4점이에요. 이런 점수는 먹는 점수입니다. 무조건 현장평가니까 무조건 14종 이상 품목 전시하셔서 점수 받기 바랍니다. 전시만 하지 말고 뭐까지 하래요? 안내책자 비치하래요. 그 당일날만 확인하는 거예요. 당일날만. 여러분들 이거 우리 공단 여러분들이 이걸 보진 않으실 테니까 예. 아시겠죠? 당일만 잘하셔도 점수가 나온다는 거. 점수 4점짜리. 이런 거는 놓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전시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전시라는 건 우리가 전시 공간이 있죠. 전시 공간에다가 진열해 놓은 상태를 얘기한다. 그거를 매번 보는 게 아니고 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 당일날 전시했는지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점수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아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빌려서라도 점수 받으세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기관은 가격 표시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하는데 가격 표시제를 실시해라. 전시를 하는데 가격을 표시해라. 판매를 하고 대여를 하는 그 가격에 대해서 가격 표시해라. 가격을 표시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안 되는 다른 물품들. 위에서 보면은 기본 그 전시 상품인 18개 항목 외에도 되게 많잖아요. 판매하는 상품도 되게 많고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자에다라도 가격을 모두 표시해서 확인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 본다고 이거를? 점수가 4점인데 현장에서 본다고요. 이것도.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총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보시면 본인 부담금을 꼭 구분해서 이거는 솔직히 점수 안 맞으시는 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당연히 맞을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길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게 돼요. 입 아프죠? 네. 무조건 맞는 점수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19번. 기관은 공급 제품의 설치 및 제품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수급자명, 설치일자, 설치자, 설치장소, 배송구매, 제품명, 제품 여부, 확인자 이런 게 필수사항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품 설치 제한 같은 경우에 제가 따로 서류를 피진 않을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내용이 적혀 있는 서류예요. 네네.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예, 교육 끝나고 요청하세요. 네. 저희 밴드에 또 업로드를 또 할 겁니다. 밴드에 업로드되는 서류들은 저희가 한 번에 정리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고 나서 예, 저희 밴드 가입하시면 올라가실 거고요. 밴드 가입이 필요하시면 저희 그 링크를 유튜브 아래에다가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만 열어놓거든요. 그쪽으로 초대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밴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서류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은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 제품 설치 제품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지포 기간이 18년도 1월부터 20년도 평가일까지입니다. 18년도 1월부터 20년도 평가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가다죠. 노가다. 자꾸 노가다란 말을 쓰네. 이게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부분이라 일이 좀 많죠. 그래서 계속해서 작성을 하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전부터 거슬러 올라서 우리가 청구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판매했던 내용들을 손으로 수기로 쓰신 거라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작성하신 걸 보고서 다 이 필수사항에 맞게끔 작성만 해주시면 점수가 4점이 나온다. 다만 일이 많은 것은 다른 것을 다 해놓고서 이걸 거의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벌써 세 번째예요. 그죠? 거의 마지막에 해야 되는 이유는 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점수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평가 기준 2번에 필수사항 제품명 같은 경우에는 19년도부터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부터 다 하셔도 문제 없으니까요. 그 이전 것도 다 이렇게 제품명 들어갈 수 있게끔 작성을 하시면 일률적으로 하시는 게 일하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하시면 되고요. 배송 구분은 이미 근데 1번에서 6번에서 이미 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배송 구분을 다 작성을 해서 하시는 게 표시가 돼 있었어요. 이거 안 들으신 분들이 1번, 6번 그 교육 자료 보시고 이 부분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선 상담 다 인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야, 이제부터 이제 직원들에 대한 처우인데요. 대표님들 말고 직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면담이 들어가요. 그래서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근로계약 체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점수 2점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점수 2점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점수 2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우리 직원들이 아니라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3.3%. 그게 문제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걸 떠나서 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3.3% 원천 공제만 하고서 이제 직원들을 쓰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국지고 사장님들. 근데 이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명령해서 하는 분들을 얘기를 해요. 근로자는. 그러니까 근로 계약을 직원이라고 하면 직원으로 등록을 했다면 근로 계약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로자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일을 하면 4대 보험을 떼고 하는 근로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근로계약을 해결을 안 하게 되면 노동부 쪽에 벌금이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안 쓴 거에 대한 500만 원짜리 벌금이 있고 그거에 연계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점수가 2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근로계약은 체결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다행히 이걸 근로계약서를 보는 게 아니고 뭘 해요? 직원들하고 면담을 하는 겁니다. 면담.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직원들이. 내 월급이 얼마인지. 나는 몇 시간을 일주일에 일을 하는지. 하루에는 몇 시간 일하는지. 휴일은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아니면 수요일 화요일인지. 연차유급 휴가라는 건 뭔지. 이거 설명해 주셨어요? 설명을 그때그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연차유급 휴가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1년차 같은 경우에 11개, 2년차 넘어가면 15개 이렇게 이제 개수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 선생님, 월급은 얼마 받으세요? 아, 예, 그러면은 연차 유급 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언제 휴가 가셨었어요? 이런 거 물어본 다음에 뭘 물어봐요? 얼마를 언제 받으세요? 아, 그래요? 제대로 월급이 들어와요? 한 번도 늦은 적 없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설된 거 보세요. 보수 명세서를 제공받은. 이거 지금 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19년도 2월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임금 명세서. 여러분들 급여대장을 작성을 하시고 나면 급여 명세서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면담을 하시든지 명세서를 나눠주면서 면담을 하시든지. 그래서 매달 하는데 이거 19년도 2월부터 이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명세서를 제공받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급여대장도 만들지 못하고 명세서도 못 만드시다고 하면 저희 국회에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그쪽에 보시면 저희 그 복지용에 맞춰져 있는 급여대장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3.3%를 떼지든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시급이든 월급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급여대장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점수가 2점이 나옵니다. 네, 명세서까지 제공하는 거 이 부분이 필수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담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상담합니다. 수급자도 면담이에요. 이거 저기 수급자 사항인데요. 제가 이제 가점은 넣지 않았어요. 이 설명하는데 보시면 급여계약 작성할 때 중요한 사항인데 충분히 설명을 들음. 계약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 작성을 하실 때 계약서를 예전처럼 확인하지는 않는데 계약서 할 때 내가 어떤 요구가 있는데 어떤 요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고요. 직원이 없고 대표 혼자이면 몇 점인가요? 점수가 위에 볼게요. 보시면 다른 내용들이 없어요. 이 부분은 이 점수 자체가 비해당인 거예요. 보시죠. 제외됩니다. 보이시죠? 네, 이 설명 안 드렸네요. 지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대표 한 분만 이렇게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은 뭐냐면요. 우리 그 점수를 매길 때 100점 만점이라고 하잖아요. 100점 만점. 보셨구나. 예, 조상하실 거 없어요. 이게 설명드릴게요. 100점 만점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 있죠. 100점 만점이라고 돼 있는 그 분모에서 이 점수 2점이 빠지는 겁니다. 제외라고 하는 건. 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고요. 이 제외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급여계획 작성할 때 중요한 사항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들었어요. 수급자가, 보호자가. 그리고 제 의견을 반영해서 급여계획 체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자꾸 세뇌를 하세요. 우리 수급자, 보호자 만날 때마다 세뇌를 하십시오. 급여계약 우리 그 대여하신 거 물품 잘 쓰고 계시죠? 상담하실 거 아니에요, 매달. 그럼 그때그때 설명을 하시라고요. 전화가 올 수 있어요. 공단에서 방문하실 수 있어요.
공단에 전화 오면 꼭 이렇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어르신이 대답을 못하는 경우에는 보호자한테 보호자님 이렇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아, 잘 받으시고 계시죠? 불편한 거 없으시죠? 아, 그러면 계약하실 때 이런 부분들 제대로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점수 만점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급자 만족도거든요. 기분 좋게 점수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수급자는 제품 상품분 등에서 설명 듣고 설명서를 제공받습니다. 당연히 다 제공하실 거예요. 어떻게 쓰라는 이 설명서 다 제공하실 겁니다. 물품을 주시는데 이 설명서를 제공을 안 하는 곳은 없으시겠죠. 점수가 4점이지만 이걸 누가 대답을 해요? 수급자나 보호자가 대답을 한다고, 이 면담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필수적으로 방문할 때마다, 상담할 때마다 설명해 주시고 제품 사용 방법 알려주시면 만족도도 올라가고 점수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면담이에요. 수급자나 보호자가 대답을 해주는 거.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여 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하면 점수가 4점이 나오고 만점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수급자 표본 4명이면 4분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점수가 4점이 나오니까요. 이것도 수급자 만날 때마다, 상담할 때마다 아, 대답 좀 잘해주세요, 이 일상생활 도움 됐다고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세뇌를 하세요. 세뇌. 실제 도움 되실 거예요. 예, 그 세뇌를 하시면 점수 4점 나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족도, 친절하다, 외관 및 청결 상태가 양호하다, 제품을 신속히 배송한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위에 있는 거 점수가 몇 점입니까? 위에부터 보세요.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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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16 맞죠? 지금 수급자를 잘 만나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수급자한테 세뇌를 해서 나오는 점수가 몇 점이에요? 4, 4, 16점. 앞에서 서류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그죠? 이 면담을 못하시면, 수급자한테 만족도를 못 주면 점수가 안 나오는데요. 그쵸? 16점이에요, 16점. 16점이면 A가 C가 돼요. 앞에 있는 5, 6점은 그냥 깎인다고 보고 A가 C가 된다니까, 여러분. 16점 다 깎이면. 그러니까 만족도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면 되는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쉬운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차피 전화 한 통하는 거, 전화할 때 이런 내용으로 상담하셔라. 감이 오시죠? 자,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굳이 뭐 어렵게 할 거 없다. 여기에 적혀있는 수급자 계약 내용, 그 다음에 사용 방법, 그리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됐다, 그리고 만족한다, 만족하시죠? 이걸 질문을 공단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 매번 방문했을 때마다, 갔을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대여 하실 때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점수가 만점, C가 A, D가 B가 되는 겁니다. C가 A가 되면 또 뭐도 나와요. 그죠? 뭐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서 이제 실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만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 분 중에 앞에 1번부터 6번까지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 올라와 있어요. 강의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고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복지연구가 빨리 끝났네요. 예, 설명드리는 게 빨리 끝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밴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회어 커뮤니티 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밴드를 한 달 동안만 열어둡니다. 초대를. 그래서 우리 유튜브 편집본 아래에 링크를 걸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그쪽에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올릴 거예요. 교육이 끝나는 날짜. 오늘 교육이 끝나는 날짜거든요. 복지연구 쪽은. 그러면 올리고 나면 한 5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올리고 나면 거기서 다운받아서 서술을 받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쪽에다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밴드에다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직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복지연구 말고 주간부, 방문 요양까지 다 같이 하시는 분들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11시네요. 네. 국회어TV 복지연구 부분 오늘로써 예, 2번에 걸쳐서 마무리되었고요. 감사드리고, 예, 다음번에 방문 요양, 주간보, 뭐 방문 간호, 목욕 뭐 할 거 없이 전체적인 교육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국회TV였습니다.